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특히나 이번 한 주는요,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5.18과 관련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열린마당도 오늘 5.18과 관련된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열린마당 오늘은요 초대석으로 함께할 텐데요.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셨던 두 분 모시고 그날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다음에는 5월의 가정의 달과 참 그렇죠. 잘 어울리는 분들이세요. 공개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신 또 우리 부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18 이야기도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깊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열린마당 가족분들이죠. 네. 이분들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환 감독님은 그 5.18 당시에 네. 광주에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 관련돼서 전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 다닐 때 그 광주 출신의 저희 후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 대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서울역 앞에서 아주 대규모로 시위를 많이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뉴스로 제가 접할 수가 있었는데 예. 광주 소식은 전혀 못 듣고 광주는 제가 프로야구 돌아와가지고 82년도에 넘어와서 그때 내가 좀 자세히 알게 됐죠. 그때서야 네. 알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선욱 씨 같은 경우는 80년대 겨우 태어나셨죠? 네, 안타깝게 태어나 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태어나긴 했으나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근데 제 고향이 구례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요 전혀 아무 소식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들을 이야기가 이 두 분에게도 좀 새로운 이야기가 그러게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0년 5.18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 그리고 적십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두 분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소연석 씨부터. 예. 80년도 광주 기독병원에서 분만실 책임 간호사로 일한 소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80년 5.18 때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했던 박미애입니다. 예. 당시에 그 간호사셨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현장 한가운데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게요. 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벌써 이렇게 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를 좀 실감을 하세요? 소연석 씨 어떠세요? 실감을 하죠. 항상 마음에는 5월이 되면 항상 그 5.18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는데 예. 그게 사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았는데 사실 그 마음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잔잔한 아픔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박미애 씨는요? 저는 그때 5.18 때는 시간마다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것도 상당히 있는 거 보면 세월이 또 많이 흘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더욱더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해마다 오는 5월이지만 두 분에게 5월은 굉장히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소연석 씨는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상식을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 가끔은 이야기를 하죠. 외부인들도 만나고 그랬을 때 물어보니까 광주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5.18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럴 땐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있었냐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답답하지 않아요? 저희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다 했는데도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네. 잠깐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그런 일이 들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게 저 강주 한번 같이 내려왔어요. 5.18 한번 가서. 그러셨구나. 우리 박미애 씨에게 5월은 어떤 달인가요? 이제 그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잊어졌다가도 5.18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소윤석 씨는 당시에 그 기독병원 분만실에 네. 계셨다고 그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였어요? 그때 불과 한 3년 그 정도. 그러셨군요.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 일하셨을 때 사진이 지금 저희가 준비가 돼 있대. 저 모습이군요. 네. 야, 이게 지금 2, 3년 되셨을 때 그 모습이군요. 네. 예. 저 때도 예쁘시지만 지금 더 미인이신 정말 것 같아요. 고우세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80년 되면은 출산율이 그때가 아주 높을 때 아니에요. 아, 그러겠네. 정말. 네. 우리 아이들도 80년도에 다 아이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나 바쁘셨어요? 어느 정도나 바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담이죠. 저희가 하루에 보통 10명 이상, 이제 3교대로 근무를 했잖아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3교대를 근무는 한 듀티에 최소한 3~4명은 났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뭐 10몇 명씩도 나고. 그러면 눈코 뜰 새가 없이 그냥 왜 계속 이제 바쁘셨네. 자기 듀티 때는 항상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또 이제 8시간 근무하고 또 나가면 다른 듀티 다른 때 사람.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임산부를 받았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병원 찾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기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이제 뭐 양림동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구루마를 타고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시위대 시위대 차가 그때 돌아다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위대 차가 또 모시고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응급 환자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도 분만은 했었죠. 그래도요. 네네, 예. 오신 분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분만실이 1인자 거의 많이 없으니까 분만실 간호사들이 응급실로 많이 내려가세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그러게요. 예. 우리 박민 씨 같은 경우는 80년 5월에 적십자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네. 그때는 이제 적십자병원이 시내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병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용 가능한 이제 지금 환자들은 이 사진이 우리 제일 박미애 씨의 네. 그 당시의 모습이시군요. 20세 때. 너무 고우시다. 저거는 제가 저 때는 중환자실 근무를 했는데요. 네. 예. 그 이후에 응급실 근무를 또 하게 돼서 그 한 몇 년? 한 2, 3년 좀 후에 이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와, 중환자실에서 일하셨으면 가장 이제 응급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셨을 텐데 그렇게 치열한 현장에서 결혼한 지 3개월 차에 일을 마치신 거라고. 네, 제가 80년도 2월에 결혼을 해서 예. 5월 18일이면 한 3개월을 조금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돼서 저는 이제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네. 남편은 시위하는 그 장소로 이렇게 나가고 참가하고 이렇게 매일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서로 시위 현장을 얘기하고 저는 병원 현장을 또 얘기하고 이래서 서로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와, 김산옥 씨. 네. 혹시 적십자병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적십자병원은 금방 이제 우리 예, 병원은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분명히 병원은 네, 있어요. 병원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 시내 천변가에 있던 맞아요, 거기 맞아요. 이제 지금은 문 딱 이렇게 딱 쇄골이랑 채워져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거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잘 아시네요. 2014년도까지 운영을 했고요. 맞습니다. 2014년까지 예.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5.18 사적지로 지금 관리가 좀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5.18 기간들 동안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특별 개방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네. 그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저희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 보면서 박미애 씨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적십자병원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럼 개방한 모습인가 예, 보군요. 개방된 모습 현재 저 모습이에요. 병원은 예. 네. 지금 후문에서 본 거거든요. 그죠? 병원에서? 제가 병원이 아니에요 예, 지금. 후문에서 본 건물이고요. 음. 또 다른 거. 네. 현재 개방된 모습이군요. 네, 예. 이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부터서는 입원실이었고 저 1층에는 이제 외래였죠. 아, 예. 네.
예. 야. 여긴 어딜까요? 이곳은 응급실이라고 써 있네요. 적혀 이쪽에 저기 끝에. 응급실로 이렇게 응급실하고 외래 통로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저쪽에다가 예. 간이 침대를 놓고 환자를 많이 복도에. 받았던 곳이에요. 어. 와. 저것은 응급실 전경인데요. 침대가 저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다 환자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간이 침대를 복도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했죠. 네. 사실 이게 뭐 개방되자마자 이렇게 첫날 이렇게 가보셨다고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그 기분이요? 저는 4월 30일 날 네네네. 그 타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그 적십자 병원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려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층을 개방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도중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못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가시려고 그랬었었는데. 아마 가보시면은 또 남다른 또 기분이 들지 근데 않으실까. 적십자 병원은 크게 바뀐 것이 없어요. 네. 중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80년도에나 제가 병원을 그만둔 지가 90년도였는데 예. 그때나 또 5.18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그 드시겠네요. 이후에 또 이렇게 그 좀 운영을 쉬었기 때문에 네. 별반 차이가 없이 옛날을 5.18을 기억하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죠. 그때는. 그렇군요. 그럼 소연석 씨는 이제 여러 병원에서 아마 근무를 해보셨을 텐데 기독병원은 조금 뭔가 다르다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 졸업하고 첫 근무지였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간호사 꿈을 이루게 노력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곳이고 아마 후배들이나 선후배 그런 관계들이 저희는 참 좋아서 같이 많이 어울렸었고 그래서 5.18 때도 많이 같이 노력 많이 했었죠. 서로가 그렇군요. 같이 도와주면서. 근데 이제 그 환자들이 다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환자들은 다 입원해 계시면서 새로운 환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복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 병원이 의료진들이 비상이었죠. 당시에 사실 분만실에 근무는 하셨지만은 응급실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예. 분만실은 그렇게 그때는 많이 이렇게 이렇게 떼라 예. 산모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아마 시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기독병이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5.18 진압 과정에서 총을 맞거나 또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정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는 겁도 진짜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위치적으로 조금 위쪽이라 네네. 적십자병원이나 전대나 조대로 이제 더 많이 왔었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가 없거나 막 이렇게 너무 힘들면 아마 또 기독 이쪽에 뭐 시내 쪽에서 그러신 분들은 기독으로 올라왔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그 부상자들 찾아서 막 병원에 어디 병원인지 모르고 막 찾아다닐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를 했을 때 그때 한번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이렇게 환자가 들어오면 네. 물론 이렇게 맞아서도 들어오고 총에 맞아서도 들어오고 피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의식이 있을 때 네. 환자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때는 집 전화가 이국에 몇 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전화번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네네. 그러면 이국에 몇 번이라고 하면 얼른 가슴에다 그 매직으로 걸 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러면 다음 파트가 얼른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집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족들은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달리 병원은 먼 병원을 다 네네네네. 뒤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환자한테 물어봐서 네. 환자 몸에다가 이제 네. 매직으로 전화번호를 가슴에다. 적으시고. 아우 세상에. 근데 이제 배 쪽에다는 예. 저희가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소독하면서 지워지니까 얼른 가슴 쪽에다. 가슴 쪽에. 그때는 급박했던 대부분 상황이네요. 국이 하나, 예. 2국이나 3국 막 이렇게 고 2국에 몇 번, 2국에 몇 번 자기가 막 기억해서 하면 그것을 얼른 썼죠, 저희가.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일반 환자나 입원 환자는 안 계셨던 거예요? 일반 환자도 계셨죠. 왜냐하면 정형외과 같은 데는 수술하면 보통 뭐 몇 개월 있으니까 뼈 같은 거라 그분들도 계셨고 일반 뭐 내과 환자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경미하신 분들은 퇴원을 하셔서 그 자리로 이제 이 부상자들을 또 받고 자리가 없어서 아마 적십자나 똑같이 이렇게 복도에다가 베드 해가지고 매트 네. 해가지고 환자들 거기다 받았어요.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 그 급박했던 상황들이 다 머리에 그려져요. 적십자병원은 말도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내 쪽에 있어가지고 그 환자들이 다 거기로 몰렸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몰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각 병원에 연락해서 어디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후송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통 정리를 우리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과를 다 소화할 수 있었으니까 종합병원이라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보내는 거는 없었고 다 수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다 치료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의료진의 이 물건들이 거의 바닥이 나버렸대. 몇 년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닥에 나죠. 워낙 사람이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예. 우리 박미애 씨 그 당시에 운송하셨던 분한테 가운을 빌렸다는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가운이 아니고요. 네. 예. 우리가 실험실에서 입은 가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눈이 익숙하게 보여지는 것이 의사들이 입은 가운. 그거를 여분을 이렇게 그 환자 이송한 사람한테 입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한 거지. 의료인한테는 이렇게 네. 예, 그럼 보호를 아무래도 해주시겠군요. 흰 옷을 입으면 눈에 띄기도 하고 네. 또 환자를 이렇게 이송한다 그런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5.18 때는 일단은 가장 그 바쁘고 힘든 것이 그 병원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막 밀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요? 네, 그렇죠. 복도에도 근데 막 이제 우리가 누워 있고. 적십자병원은 굉장히 환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어. 먼저 이제 우리가 받을 나머지는 이제 그 위에 환자들은 빨리 다른 곳에 연락해서 그 후송하는 것이 우리 일이었죠. 네. 심지어는 복도에도 뭐 쭉. 네, 복도에 이렇게 간이 침대를 놓고 예. 그 위에서 치료를 이렇게 했죠. 네, 그 말씀하신 당시의 진료 현장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 사진 보시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환자를 저렇게 또 이송을 간이 들 하는 것으로 지금 모습이네요. 이송을 예.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시 현장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을 드린 이 거죠. 가운을 입고. 지금 병상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있는 모습이에요. 예. 5.18 기념재단에서 지금 사진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도에서 지금 간이 침대를 예, 말씀하셨던 그 네. 저렇게 모습이죠. 간 침대로. 한 침대에 두 분씩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이제 없을 때는 네. 저렇게 이제 가져오기 전까지 침대를 더 이제 공급하기 전까지는 2명이 누워 있을 수도 있죠. 네. 급하니까 또 네. 일단은 복도라도 저렇게 그 간이 침대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랬겠네요. 그때만 해도. 적십자사에는 구호 물품이 있기 때문에 침대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네. 네. 사진으로 보니까 그 그러니까요. 현장이 더 와닿네요. 예. 사실 뭐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 보면 벌써 45년이 된 이야기겠지만은 지금도 혹시 떠올려지는 환자나 부상자가 있으세요? 네. 그때 6살이나 7살 정도 아이고. 된 남아였는데요. 외상으로는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숨진 채 어머.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계란이 거기서 하나 나와 있어요. 계란. 네, 계란을 하나 호주머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 환자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총상을 맞아서 이제 뒤에서 총을 맞아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창자가 그때 같이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서 우리가 응급으로 아유. 수술을 들어갔었거든요. 네. 수술을 들어갔는데 이 환자가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부패한 냄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응급실 저쪽 또 끝 부분에 이렇게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날 그날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갈증을 호소하더라고요. 호소하고 나서는 그 다음 날 보니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운명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셨구나. 아유. 네. 마음에 좀 그래도, 많이 예,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윤석 씨도 좀 생각나시는 그런 부상자나 환자 있으세요?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복도에다 눕혀놨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냉거가를 맞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는 빨리 빼달라고. 왜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된다고. 아, 시위대로? 다시. 거기 아. 참여를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아이고. 지금 거기로 꼭 가야 되니까 빨리 빼달라고. 빨리 빼달라고. 그걸 막 실갱이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수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니까요. 맞아요. 예.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정말 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감동받았던 게 엄청난 헌혈 행렬이 있었대요. 그 당시 맞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저희는 그 병원에서 양림동 오거리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그게 또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시민군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각 병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면은 이야기를 한가 봐요. 피가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해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헌혈을 하실 분들 각 병원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줄을 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림동 오거리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독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네네 자발적으로 직원들도 병원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했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이게 부족하지는 않게 썼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다 같은 거였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네. 그 당시에 헌혈 모습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저렇게 지금 줄 서 있으세요. 지금 줄 서서 서로 헌혈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저렇게. 예. 네네 그랬죠. 저렇게 한 침대에서 2명씩 같이 누워서. 어머나, 한 어머나. 저렇게 조금 침대에서 좁은 네. 침대에서. 와. 엄청났네요. 세상에. 예. 이게 양림동 오거리까지 줄을 섰다고 하면 진짜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기독병원도 이 정도였다면 적십자병원에서도 헌혈 대단했었을 것 같아요. 헌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네. 매혈이 더 먼저였어요. 아. 이제 근데 80년도 그때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또 저기 6.25를 겪고 난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피를 팔아서 네. 매혈을 좀 많이 했었었죠. 근데 이 매혈을 하다가 보니까 감염된 사람이 헌혈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감염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이 헌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헌혈자들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헌혈자들을 매혈을 헌혈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5.18 당시에 적십자병원 3층에 그 혈액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혈액원이 있었었는데 이제 매혈하다가 이렇게 헌혈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헌혈자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혈할 사람이 누가 가족 중에 있으면 이제 지인들이 이제 헌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주겠다 이렇게 헌혈을 해요. 그런 그때는. 식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지정 헌혈이라고 지정 해요. 헌혈. 이렇게 지정 헌혈을 많이 다수가 이제 그런 헌혈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5.18 때 이제 처음으로 자발적인 헌혈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헌혈 버스에서 이렇게 헌혈을 받는데 뭐 줄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데요. 5.18 때 줄이 큰 줄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또 그때 적십자사 총재가 서영훈 총재였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네. 이 소문을 듣고 혈액을 싣고 급하게 강주로 오셨어요. 서울 남산에서. 네, 서울에서. 그래서 강주로 오셨는데 강주 와 보니까 혼혈자들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피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 그야말로 전쟁터나 네. 다름없었겠네요. 근데 근데 5.18 때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부상당하고 좋지 않는 기억이 우리한테 있지만 또 혼혈자 모집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때 피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또 자발적인 혼혈 자원이 모두 다 혼혈자 모집이 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 당시에는 두 분이 다 20대 때였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거의 그 전쟁터나 같은 그 혼란스러울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막 그랬을 것 같다는데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보면은 예.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뭐든지 막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뿐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쵸? 지금 바쁘니까. 예. 현 다른 상황. 감정이 들어갈 네네. 다른 감정 이입할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지금 이 사람 빨리 처치하고 얼른 수술실 올려보내서 바로 저 바로. 총상 알 빼내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바쁘니까. 아, 우선 그리고, 바쁘니까. 네. 그리고 하루 같이 뭐 3교대를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면 이게 2번도 근무하고 3번도 근무하고 정말요? 막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아, 근데 해주고. 일할 때는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사실 출퇴근할 때는 조금 사람인지라 무섭기도 하고 또 그때는 거의 두렵기도 저희들도 했을 것 기숙사 같거든요. 살았죠. 왜냐하면 집이 간호사들 머니면 안 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숙사로 다 이렇게. 아, 박미애 씨는 어떠셨어요? 예. 우리 병원도 이제 비번인 사람들은 비번을 잘 찾기가 좀 어렵죠. 네. 손이 많이 딸리니까. 그랬고 집이 먼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서 기거를 했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앰뷸런스로 이렇게 이제 퇴근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병원이라는 그 제한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앰뷸런스로 퇴근을 이렇게 하면서 시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보니까 그 무장한 군인이 진짜 그 강주 시민을 정말 개 돼지 취급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곤봉으로 다리를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강주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우리가 이제 속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시위대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부상자들 물품이 부족한 데는 또 약국에서 다 그걸 얻어다가 이제 가스라든가 붕대라든가 또 수액이라든가 이거를 가져왔고 그래서 물품을 공급해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위대들한테 주먹밥을 만들고 또 계란을 삶아오고 김치를 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같아요. 아유.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그러게요. 한 마음이었던 그래서 거예요. 이제 누가 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그쵸. 그 네. 어떤 힘이 있는 곳에 가서 다 되게 그 하나가 되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 나눔과 연대 광주 정신이 또 네네. 아닌가 좀 싶기도 네. 하는데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간호사여서 참 좋았다.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박미애 씨 어떠세요? 사실은 사선을 넘는다는 거 있잖아요.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이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다시 태어나도 간호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옆에 계신 우리 소윤석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이 오를 정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또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환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돌봐가면서 그때 뭐 전대생들 뭐 이렇게 다쳐가고 몇 개월 후에 퇴원시키는 것도 저희들도 보고 다 그래서 잠시는 연락을 했었는데 그들은 또 연락이 끊어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저 다시 해도 뭐 얼마든지 그 일을 다시 또 간호사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보람이 있었고 그때 아마 5.18 때 많이 뭐 좋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었죠.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저희가 감사드리고 참 그러게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예. 저절로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5.18을 온몸으로 겪으신 두 분이라서 이 5.18이 인생에 진짜 큰 영향을 끼쳤을 거잖아요. 어떻게 좀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소연석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항상 마음이 아련함이 항상 있죠. 그 아련함 그때 이게 내가 이렇게 좀 했었으면 굉장히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조금 우리가 뭐 나라기보다도 우리 기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좀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조금 더 살릴 수 있었고 더 좋았었던 사람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놓친 것 같고요. 아무튼 종합병원이라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총에 맞아서 그런 게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그러게요. 아직도 좀 마음이. 아쉬움이 남으시다고. 그때는 다 똑같은 예. 마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됐건 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 뭐 전문의 선생님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밤에 뭐 야밤에 안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비근한 애로 저희는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총소리가 나요. 그럼 총소리가 띵 그렇게 나면 시민군이 총을 쏘는 거예요. 시민군은 이 총을 어디서 나냐면 그때 동사무소에 예비군 훈련용으로 예. 놔뒀던 것을 이제 자기들도 그걸 갖다가 쓰면서 근데 밤에 또 이렇게 총소리가 따르륵 나면 계엄군이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 따르륵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어요. 그렇죠. 이 띄움은 안 다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화력의 차이가 그렇게 있었겠네요. 네, 네, 예. 그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네. 것들이 네. 지금도 쟁생해서 그래도 그 5.18을 겪으면서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자부심은 아니어도 그건 또 웃긴 좀 무서운 이야기도 네. 안 좋은 일이 무슨 자부심인데 많이 노력했고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네, 것 같으세요. 했었죠. 예. 우리 박미애 씨는 좀 어떠셔요? 예. 5.18이 5.18이. 좀 인생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5.18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내란이라든가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3 계엄령 선포를 이렇게 보면서 5.18이 정말 우리들한테 되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기도 싫은데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날을 새고 날밤을 새면서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쟁은 좀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예, 평화로운 세상들이 정말 지구 좀 곳곳에 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5.18의 이야기를 본 거는 있었지만 당사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그쵸. 들은 거는 좀 처음이잖아요. 예. 두 분은 어떠셨어요? 글쎄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로는 대학 때는 못 들었어도 거의 광주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또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뉴스나 이런 걸 접할 때 보면 약간 분노가 끌어올라요. 또 같은 그 민족으로서 좀 더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듣지 않고 다른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그 5.18 관련한 영상도 같이 참여를 해보고 많이 얘기도 들어보곤 했는데 그때 감정은 그랬었나 보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열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오늘은 정말 울컥울컥한 순간이 좀 맞아요. 많았고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광주 시민들이 다 싸워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주 시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좀 느낍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공개 입양으로 가족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온 산 증인이십니다. 예. 고경석, 엄진경 부부를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엄진경 씨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조금 소개를 하자면 앞에 성씨를 붙여야 이름이 참 예뻐요. 네. 고상한이가 큰 아들이고 고귀한이가 작은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고예란이가 큰 딸이고요. 막둥이가 고예빈. 그래서 사남매 엄마 엄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고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모신 두 분이신데 인상이 그러게요. 너무 좋으세요. 편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자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의 수식어가 공개 입양 1호, 담양회 최초로 공개 입양 부부 이런 수식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따님 두 분을 입양을 하신 거죠? 몇 년도에 입양하신 거예요? 큰 딸은 97년에 입양을 했고요. 둘째 딸은 2002년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딸 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큰 딸은 15개월 때 왔고요. 15개월. 네. 작은 딸은 5개월 때 오고. 그럼 기억은 못 하겠네요. 전혀 기억은 못 하죠. 네. 예. 보통 그 입양하면은 네. 그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아이들을 입양을 한다는 그런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미 지금 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입양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 저희들이 딸이 없잖아요. 딸이 그래서 아들 둘 키우다가 음. 이제 입양을 결정했죠. 아니 그러면 그때 아드님 나이는 어느 정도 터울이 어떻게 그러게요. 될까요? 초등학교 큰아이가 5학년이었고요. 이미 네. 밑에 아이는 4학년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나이에 같이 이렇게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아들이. 네. 아니 근데 그 당시 지금도 뭐 입양을 한다 생각하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97년도면 한 30년 전인데 그때 사회 분위기로는 진짜 결코 쉬운 일은 맞아, 아니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저희들도 결정하는데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은 아니고 네네. 여러 번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을 하셨나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이제 그 영아일 15호소라는 곳에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죠. 아이들 젖도 먹이고 젖을 먹인 게 아니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 채우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을 그냥 와서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이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딸을 하나 키워볼까? 그랬더니 아빠 말씀이 아이고 고생스러운 일을 어떻게 또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스럽긴 하지만 두 아들을 키워봤으니까 한 딸은 뭐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입양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뭐 정보를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만 생각해서 숟가락 하나만 더 놓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고경석 씨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처음 제안 처음에 받았을 그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모하게 그렇게 그 굉장히 고생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남자들이야 보통 이제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어렸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에 말렸죠. 그리고 입양보다는 차라리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차 또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아니 이게 진짜 엄청난 게 큰애가 5학년이고 4학년이면 이제 살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뜨내기를 데리고 온다? 그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죠. 그렇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마음으로 품은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이 준비가 됐다 그래요. 어떤 네. 모습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아유, 세상에. 오빠들 사이에서 지금 네. 여동생인 거죠? 큰 딸인가요? 저희 집에 예. 온 첫날에 첫날. 큰 딸 예란. 너무 예란이요. 예. 예. 와. 그다음에 둘째가 와서 둘째가 네. 와서 큰 딸이랑 돌이 지나고 또 같이.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맘때쯤이었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큰 딸이고 둘째 따님이시고. 예. 아, 아유, 아빠랑 아빠랑 이렇게. 이야.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딱 보기에도 딸바보 느낌이 딱 그러게요. 나세요. 예. 네, 사진 속 내 아이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은데 사실 저는 좀 그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이제 입양을 결정하셨을 때 사실 초등학교 다니면 그때 엄마 아빠 관심을 제일 많이 받고 싶을 때거든요. 아이들이. 네, 오빠들은 어땠어요, 반응이? 이제 오빠들은 아마 이 아이들은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여동생이 생기면 어떻겠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설득을 그렇게 기대가 하셨구나. 굉장히 컸겠죠. 예. 그때 당시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대가 엄청 커가지고 이제 여동생이 오니까 뭐 공차고 나가서 농구하고 했던 것들을 접고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동생 보려고. 빨라졌는데 예. 동생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우리 여동생이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했는데 여동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또 약간 싸우기도 예? 하고. 아유, 남자아이 같이 오빠 영향을 너무 많이 오빠 받아가지고. 영향을 맞아. 우리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활달한 아이여가지고 참 키우는데 재밌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네. 예. 근데 아이들은 사실 편견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편견 없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상이라든가 그쵸? 또 이제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그게 참 곱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눈높이에 계시는 우리 김서환 감독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도 이미 이제 손녀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딸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좀 답답해요, 솔직히. 조금 더 다복하게 뭐 한 둘이나 셋 정도의 아이들이 있으면서 좀 더 북적북적이 살았으면 제 생각은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데리고 와서 되는 것만 아니고 또 커가면서 이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오히려. 예. 어차피 우리가 먹는 것 같이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 아이를 뭐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입히고 사입히고 사 먹이고 할 생각은 없었고 우리 가족들의 수준에 맞게 먹고 입고 학교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별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 친척들 맞아요. 주위에서. 예. 맞아요. 어른들이 뭐하게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는 염려들을 많이 했었죠. 아니, 특히 시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자, 시어머니 한 분이 살아 계셨는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입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데 내가 막을 수가 있냐. 하려면 해라. 야.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일시보호소를 찾아갔죠. 일시보호소를 찾아갔는데 그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한 명 보여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온 아이가 우리 큰딸이에요. 나왔는데 울고불고 나왔어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다 이렇게 안으니까 눈물을 떡 그치면서 한 2시간가량을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어머니도 가만히 앉아서 애를 찬찬히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시더니 아이고 뭐 이 얘기 제 얘기 볼 것도 없이 그냥 생긴 것이 보니까 너희 집 식구 같아야. 네. 그래요? 뭐 어디가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울퉁불퉁 생긴 게 너희 집 식구 같다. 야. 그냥 이 아이로 정해서 어머나. 그냥 데리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뭐 정한다고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 서류도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 아이를 정하고 우리는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왔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네가 딸을 원했으니까 그 딸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 딸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때 안 울었으면 엄마 딸이 안 됐을지 그게 내가 울은 이유가 있어. 엄마 아빠 딸 데리고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예쁘다.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이 좀 된 거가 정말 운명 같기도 하는데 우리 고경성 씨의 어머님이 참 멋진 분이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는 더 개방됐습니다. 그다음에 별로 그렇게 형식과 어떤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는 분이어서 뭐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환갑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91세니까 네. 91세니까 환갑이셨는데 그렇게 개방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아유, 멋지시네요. 반대 안 아니 근데 하실게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수월하게 좀 넘어갔는데 공개 입양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어떻게 또 이런 결정을 하셨게 되셨을까요? 공개입양은 저희들이 이제 딸이 없다가 딸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근거를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훔쳐왔다고 할 겁니까? 나왔다고 할 겁니까? 오히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양을 했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아이에게 나중에 우리가 자신 있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려면 입양 사실을 그때부터 알려야 되겠고 또 그때 마침 그 영하 15소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이제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전부 다 입양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를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식구들 그다음에 우리 친척들 그다음에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입양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축하를 받았죠. 사실 그 한 아이가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마을 전체에 막 힘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 있는 맞아요. 것들처럼 근데 사실은 주변에 공개 입양을 딱 밝혔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좋은 일 하시네요. 천사네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아빠 같은 경우는 뭐 나가면은 뭐 시장 선거에 나갈 거요.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입양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이렇게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오면 뭐 왜 그렇게 알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물론 그때 당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우리 딸만 잘 키우면 돼 하는 생각으로 키웠기 때문에 아니 저는요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딸 입장에서 딸이 굳이 나를 왜 공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당연히 어떠셨어요? 들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딸아이 입장에 생각했을 때 네. 잘한 일이냐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쵸. 내 생각만 한 거 아니냐 네. 하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딸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서 지금은 그때 자라면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별로 그렇게 원망을 듣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오히려. 네.
근데 아이가 좀 자라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오다 보면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실적으로 이제 공개 입양을 하셨다는 걸 밝히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디 계실까 그런 궁금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따님이. 엄청 궁금해했죠. 네. 입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맞는 고비가 나는 누구인가? 네. 내 부모는 누구일까? 이분들은 가짜야. 가짜 엄마고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는 누굴까 하는 생각을 7살, 8살, 9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우리 딸도 입양에 대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7살, 8살 지나가는 그 무렵에 저에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입양됐다면서. 나 낳아준 엄마 어디서 살아? 이뻐? 어떻게 생겼어? 부자야? 도대체가 왜 나를 못 키우고 이렇게 엄마 집에 갖다 놔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질문을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한테 내가 그러셨을 것 어떻게 같아요. 대답을 해야 될지. 물론 공개로 입양은 했지만 나도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만은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털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 엄마를 뵙지도 못했어. 이쁘게 생겼는지도 몰라.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나도 몰라. 그렇게 2, 3년을 흘러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어요. 그럴 수 이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를 10년을 키웠는데 뭔 소리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궁금할 때 차라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한사회복지에 전화를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애타게 찾는다. 아빠도 아니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찾았는데 그게 초등학교 3학년 5월 8일 어버이날 때 하필 또 어버이날. 네. 찾았어요. 예. 성사가 된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만났구나. 시간이.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이 돌아오니까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네. 카네이션은 빨간 카네이션을 종이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솜씨는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만들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니 나 달아줄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일 만날 엄마한테 달아주고 싶대요. 살짝 서운했죠. 네. 근데 네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그래, 그걸 가져가서 그러면 내일 달아드리자. 그래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만난 기분이 어쩌냐? 그랬더니 그냥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쿨해도 너무 쿨한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웃 아줌마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그래요. 그래서 너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보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만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 오늘 만난 나를 낳아준 분이 나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냥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그래서 제가 좋았어?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이 그래도 내 엄마 아빠는 엄진경 고경석이야. 그 말 한마디에 배신감 느꼈던 부분들이 싹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듣는 저희도 좀 울컥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진 뒤로는 궁금증이 풀려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뭐 그분이 어디서 살며 이를 안 물어봐요.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안 보고 싶냐? 누구? 너 낳아준 어머니? 그랬더니 됐어. 그만해. 그런데 서로가 신뢰가 쌓여 있다는. 예, 그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그만큼 맞아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징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부담이 없고 서운한 감이 없고 사랑으로 감싸줬던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좀 대단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분께서 들어요. 또 사랑을 듬뿍 그러게요. 주셨으니까 또 딸이 네. 다는 거지. 예. 얼마나 또 이게 사랑이 넘쳐나는 가족인지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예. 사진을 한번 좀 좋아요.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어렸을 때 사진인가 봐요. 작은 딸이 예. 와서 돌 사진이에요. 예. 오빠들도 이미 좀 많이 성장을 예. 했네요. 아니 네. 그리고 두 분도 너무 젊으세요. 큰 딸은 돌 사진이 없어요. 아쉽게도. 와. 이때는 언젠가요? 이때는 이제 저희들도 손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예.
와. 이때는 얼마 몇 년 전인데 너무 그 예쁘다. 지금 저 우리 아이들. 아들들이 예. 큰아들 아, 큰아들, 지금 작은 아이를 아들이. 안고 계시는 분이 어머님이신 어머니세요. 거예요. 어휴, 네. 어머나. 대단하십니다. 네. 야. 아우 뭐 야. 보기만 해도 참 그러게요. 행복해지는 네. 가족의 모습인데 또 좋은 일을 앞두고 계신데요. 큰 따님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예. 예. 아우. 상견례 했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집을 간다고 그러네요. 아유, 근데 약간 예전 모습이 좀 이렇게 엊그제일 것 같은데 어느덧 커가지고 그러게요. 이렇게 또 상견례까지 마치시니까 좀 그 느낌이 아이 다를 것 그 같아요. 아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왜냐하면 워낙 개방적이고 활달하고 뭐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통제하고 이제 맞고 걔는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 따님이 지금 몇 살이신 거예요? 지금 30살이죠. 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결혼을 예. 앞두고 있는. 아니 그러면 그 사돈댁에도 좀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조금 살짝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거는 처음부터 딸아이에게 그거는 확실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남편 될 신랑 될 애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부모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집에서 탐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흔쾌히 그 주변에서도 뭐 그게 문제가 되겠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네요. 남자친구에게 이제 입양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울었대요. 이게 입양에 대해서 그 친구도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거죠. 입양하면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 뭐 슬픈 일 없었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그런 일 없었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주 쿨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빠 나 고생한 거 없어.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주셨어.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입양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자고 말이 나오니까 그 시부모 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조금 그랬는가 봐. 그랬는데 이해해 주셨어. 지금은 아주 나를 이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 옛날 그따타분들을 이야기들이- 그렇게 같이 만나시나 봐요. 네. 예,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좀 지나가긴 했지만 5월 11일은 입양의 달이기도 예, 하죠. 예. 예. 사실 이 방송을 좀 보신 분들께서는 그동안에 그 입양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입양을 한번 좀 고민해봐도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양은 그 환상이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현실. 아이를 키워내야 되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아이를 키워내면서 이제 그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입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요즘은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쳐도 그런 거 없어요. 입양에 대해서 다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오픈된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좀 많이 얻으시고 또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입양을 많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또 그러게요. 남다르신 분들이라 네. 두 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도 사실 저는 궁금해요. 네, 공경석 씨 어떻게 예. 가족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식구라는 의미를 띈다고 보면 한 집에서 어쨌든 부모 된 입장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고 같이 먹고 뭐 웃을 일, 울을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너무 이제 좁다 보니까 뭐 우리야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작은아버지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하나 있는 뭐 우리
감독님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예.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 있으면서 어떤 역할들을 배워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또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그러게요. 깨닫게 됩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입양은 그 현실이라는 말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 두 분이 아마 룰몰이 될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입양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확실한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그 관리하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두 분이 다 오늘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가족들한테 잘합시다. 아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덕분에 저희도 그러게요. 다시 한번 좀 일깨워지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KBS 열린마당 오늘은 열린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진지한 얘기 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참 고마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다 약간 한 뼘씩 성장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또 새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좀 감사함을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열린마당은요 KBS 홈페이지와 K+,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열린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